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네, 사법논담 꾸며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박지훈 변호사가 저한테 슬쩍 오더니 김건희 수사를 물어봐달라고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아하, 최근에 살짝 또 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왜 계속 자기 부담 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잠깐 마이크 기회를 드리죠. 예. 뭔 얘기인데 짧게 해보세요.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김건희 씨 소환 조사가 추석 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왜 자꾸 그 헛발질을 그렇게 자꾸 어디 뭐 외국에 뭐 다른 추석이 있나 봐요. 뭐 예. 그래서요. 네, 추석 지났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네. 재청구가 되긴 했더라고요. 김건희 씨랑 공범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예, 그 이모신가 작전했다라는 그 사람 뭐 영장 청구돼서 기각됐다는 이미 9월 9일 날 영장이 청구가 돼서 기각된 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김건희 씨 얘기인데 이 씨 얘기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바로 다음에는 김건희 씨가 소환됐을 근데 거꾸로 네. 그러니까 작전을 폈다라고 하는 작전 수행자의 영장이 기각이 됐다면 네. 수사가 지금 진척이 안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소명이?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수사의 어떤 가능성 또 수사의 어떤 성실성, 수사의 가능성 이거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수순을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는 수사가 별로 안 좋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재청구가 된 상황이에요. 그 이 씨에 대해서. 예. 새롭게 이제 발부가 된다 그러면 뭐 재청구한다는 건 사실은 똑같은 사안으로 재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보강이 됐을 그렇죠.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범죄 중대성이 확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 씨는 뭐 영장이 발부되든 안 발부되든 둘 중에 하나인데 김건희 씨 소환까지는 이제 곧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 씨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바로 다음 수순은 김건희 씨 소환일 거다. 네, 맞습니다. 예, 요거는 뭐 좀 100% 영장이 또 기각되면 제가 뭐 장담은 못 하겠지만 기각이 되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더 근접했다는 거거든요. 수사의 목적은 사실 이 사람은 중간 정착력입니다. 수순상으로는 이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사법 처리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수순, 남은 수순은 이제 김건희 씨 소환밖에 안 남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도 박 변호사님을 좀 도와드리자면 비록 이제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그 얘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사가 정리가 돼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수순상으로만 보면 뭐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이렇게 호의를 베푸세요? 감사합니다. 아이 뭐 예. 아무튼 이제 그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건 맞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죠. 또 뭐 거의 이제 부를 것 같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김건희 씨 이야기 나온 김에 그분 어머니. 윤석열 후보의 장모 지금 보석 상태잖아요. 그리고 주거 제한이 걸려 있어요. 좀 이상한 게. 근데 주거 제한에 주거 이탈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가가지고 직접 동네 이웃들도 인터뷰하고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 네. 또 이웃들도 좀 얘기가 다르고 뭐 얼마나 아들 집에 자주 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게 좀 얘기가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죠. 네. 이 사람이 이제 원래 남양주 자기 주거지에 이제 그 주거지를 이탈하지 마라라는 보석 조건으로 이렇게 보석을 허가를 받았는데. 네. 동네에서 최 씨가 여기 안 사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 것 같아요. 그건 또 무슨 얘기야? 예, 아예 그러니까, 예, 뭐 그래서 이게 주거지를 이탈해서 어떤 보석 그 조건 위반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지금 문제가 저는 사실은 이 약간은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주거로 제한을 했어요. 이 사람이 무죄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상 몸이 안 좋거나 이런 것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라는 거고 혜택을 받은 거거든요. 보석 혜택을. 네. 근데 지금 서울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석 조건 위배가 되는 거고 아주 간단한 보석 조건 위배하면 보석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보석 보증금 몰취하고요. 그러겠죠 당연히. 그런 상황인데 더욱 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그렇게 되니까 또 사실 변호인에서는 뭐 좀 유튜브들 나와서 자꾸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좀 힘들다. 오히려 주거를 서울로 옮기겠다. 만약 그게 맞다면 미리 서울로 옮기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뭘 했었어야 되는데 뭔가 이게 앞뒤가 좀 바뀐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뭐 굳이 이렇게 최 씨를 옹호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 보석 이런 거 좀 많이 하는 형사 사건 좀 전담해서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실제 사건에서 보통은 이슈가 되는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걸로 취소되는 일이 거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주거지 제한이기 때문에 아주 티나게 이사를 가거나 하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한테는 뭐 이렇게 24시간 언론이 따라붙어서 이 사람이 여기서 며칠 살고 저기서 며칠 살고 이런 게 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법원에 잘 출석하고 하면은 이 주거지 제한이 뭐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은 거의 없다. 도주하거나 뭐 아예 이사를 가는 게 아니면 문 밖으로 나와서 약간 좀 동네 돌아도 뭐 그 정도로 그런 거는 상관없다. 네, 그리고 네. 실제로는 이게 그 가택연금이나 뭐 우리 위수지역 같은 개념은 아니고 주거지 제한이기 때문에 이사만 안 가면 되는 그 개념이긴 하거든요. 집 그러니까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동네로 막 이렇게 좀 돌고 막 이런 거 다 허용이 되는 겁니까? 주거지 제한이라고 하는 개념에도? 네, 됩니다. 짧은 국내 여행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해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주된 주거지를 안 옮기면 되는 거예요. 아니 임금도 아니어도 어떻게 국내 전체가 자기 주거지가 될 수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주거지라는 개념이 소재지의 개념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사를 안 가면 되는 개념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야, 오늘 또 하나 배우네. 네, 여기에 짐을 놔두고 이제 맨날 첫날 아들 집에 가 있다. 이거는 주된 주거지로 옮겼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5대5로 가 있었다. 3대7로 가 있었다. 이러면 짐을 안 뺐다 그러면 주거지를 옮겼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일반인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드리고 맞아요. 주거라는 개념하고 주거는 정주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의미하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뭐 거기서 가택연금 아예 못 나오게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일단 정리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주거지 제한하면 문 밖으로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옛날 위리 안치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아웅산수지 뭐 이런 느낌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그러면 주거지하고 소재지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지금 있는 곳이 소재지가 되는 거죠. 그럼 주거지는 그러니까 주택에 기거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걸 주거지라 그러고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개념대로는 한 달 30일 중에서 20일은 여기 있고 10일 가면 주거지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애매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일반 지금 감옥에 곧 돌아가야 돼요. 실형 떨어지면.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뭐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혜택을 준 건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반인이라면 하는 사람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해석하기 나름이면 저는 해외여행이 가능한다는 건 조금 해외여행은 안 돼요. 무리한. 그러니까 해외여행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국내를 돌아다니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일을 봐야 돼서 남양주에 사는 사람이 잠깐 뭐 순천에 왔다가 간다.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냐면 주거지 제한이라는 조건을 거는 이유가 이 형이 확정이 되지 않은 사람이니까 보석도 이제 허가를 해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 이제 그 증거인멸처럼서 입맞추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왔고 집 앞 카페에서 그래서 공범하고 만나서 입맞추기 이러면 안 되니까 주거지 제한을 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조건을 또 걸어요. 예컨대 주거지를 어디로 제한하고 사건 관계자 못 만나는 조건도 또 겁니다. 보석 조건을 걸 때 다르게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 제한 부분도 다르게 걸릴 수 있고 어떤 이 사건 관련해서 누구랑 연락하거나 접촉 못하는 제한도 겁니다. 아마 이 사건도 이 채 사건도 그게 걸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MB가 이제 그 보석으로 나와서 그때 아마 병원 간다고 하니까 나왔으면 그때 잠깐 뉴스가 됐던 걸 제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 정도의 수준은? 그거는 이제 아예 딱 그 병원만 갈 수 있도록 또 제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보석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딱 주거지 제한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역시 상식과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도 저는요 잘 알고 계시던 게 누가 그렇게 어기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아무튼 그러면 정리하면 이 장모 이 사람의 행동은 보석과 허가 조건에 위배되는 저는 위배 가능성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몇 대 몇으로 살았는지 이런 게 또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몇 대 몇이라도 또 애매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도 나오니까 주거 제한 변경을 신청했다라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지금 일반적이지는 않죠. 반대적인 상황이죠. 사실은 선호가 바뀐 거죠. 소급 변경 아닙니까?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서울에 가고 싶으면 서울에 가고 싶다 일이 좀 생겨서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재판부에 미리 그러니까 저기 허가를 받는 가야 거든지. 되죠. 그러니까 이사를 하려면 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예를 들면 서울로 그러니까 주거지를 옮겨놓는 신청을 한다 그러면 남양주는 또 거기서 짐을 빼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뭐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저는 이거는 법적인 거를 떠나서
이거 뭐 지금 사위가 지금 대선 후보 나가 있는데 좀 행실을 좀 최대한 오해 살 만한 거 언론에 안 나도록 좀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좀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모 관련해서 하나 더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뭐가 자꾸. 이분도 개발 사업에 뛰어드셨더라고. MBC 그러니까 보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양평에서 그렇죠. 아파트 개발 사업을 벌였다. 가족 회사가 유사해요, 사실은. 저는 이것도 그러니까 처음 봤는데 아무튼 근데 인허가성 특혜를 받았다. MBC가 이제 이 점을 제기를 했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소송 건다. 네. 이렇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요 정리만 조금 해드리면요. 좀 대장동 개발하고 좀 유사한 측면들이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규모가 작은 대장동. 쉽게 그렇죠. 말하면 400 몇 세대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던데. 규모가 작은 대장동 진짜 전국 각지에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제대로 한번 파야 되는데. 합하면 다 잡혀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양평 쪽에 있는 임대주택 개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LH인가 토공에서 하려고 했던 게 양평군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민간 사업으로 돌려진 거고요. 그 민간 사업의 주체가 이 최 씨 등 가족들이 지금 했던 사업입니다. 수입 자체가 800억 원 정도 해당하고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진행된 거는 그대로 되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 원래 이 인가가 된 기간이 2012년부터 14년 사이 2년인데 실제로 준공 자체가 2016년 7월 달에 됐어요. 그러니까 관에서 사업 기간을 딱 정해 준 거죠. 이때까지 끝내야 된다. 근데 못 끝냈는데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또 연장해 줬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1년 8개월 이후에 시한이 연기돼서 됐고 이게 뭐 무슨 말이냐. 누가 인가 연기 신청을 했느냐. 허가 연기 신청 한 바도 없고 해준 바도 없는데 뭐냐 하니까 실수다라고 했대요. 양평군에서. 그까지는 뭐 또 칩시다. 거긴데 문제는 당시 윤석열 총장이 여주지청장을 근무한 바고 여주지청은 양평군이 그 관내입니다. 그때가 여주지청장이었나요? 또 시점이? 그렇죠. 그 양평 군수가 지금 당시 양평 군수가 지금 윤석열 캠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 의원이 이거는 제가 그냥 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연결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주지청장은 그러네요.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뭐 짧게나마 그러니까 뭐 했었네요. 어쨌든 보니까. 이렇게 다 겹쳤던 부분. 근데 이게 저도 보면 그 시한 연장 그 사업 시한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 연장을 하는 예는 되게 많아요. 뭐 하다 보면은 이게 뭐 기한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개발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연장 신청을 해서 연장을 받아주는 경우들은 되게 많은데 이걸 연장을 안 했는데 나중에 그냥 해준다? 이거는 좀 제가 봐도 이거는 좀 한번 잘 찾아봐야 돼, 잘 따져봐야 되고. 쉽게 알아서 챙겨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봐야 되고. 뭐 직국정성으로 알아서 챙겨줘요. 그 내놓는 해명도 보면 뭐 사업 시한 연장은 그러니까 김선교 의원인데. 당시에 양평 군수였죠. 사업 시한 연장은 실무자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자신은 잘 모른다. 뭐 내놓는 해명도 뭐 굳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대장동이랑 비슷한 것 같다. 자기는 잘 모른다. 이런 것도 또 유사점이 있다. 이제 특혜인 거죠. 실수를 해서 특혜 이제 해명상으로 봤을 때는 특혜를 본 거예요. 연장이 됐었어야 돼요. 연장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신청을 안 하면 관에서 직권으로 양평군에서 야 너희들 왜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빨리 신청하라 아니면 우리가 연장해 줄게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쭉쭉쭉 진행돼 가지고 1년 8개월 후에 준공이 끝난 거거든요. 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까지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만약 돈이 뭐 갔다든지 이러면 이제 뇌물이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초점은 딱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연장해 줬는데 연장 과정에 연장 결정에 뭔가 다른 요인이 작동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있고 이제 또 뭐 얘기하면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주지청장이 그 인근에 그 무렵에 했었고요. 양평군을 관할 여주 양평 이천입니다. 이천지청 있나? 세 개 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이고 당시 또 이 의원은 양평 군수를 했고 이 사람이 다 윤석열 캠프에 와 있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항상 뭐 조금만 연관이 있으면 몸통이니 뭐 난리를 치니까 이거는 더 가깝잖아요. 연관이 많이 있는 걸 난리를 치니까 제가. 근데 이게 시간을 저도 지금 방금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하셔 보니까 여주지청장을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했는데 그 시한 연장을 고시한 게 2016년 6월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뭐 이거 누구냐 김성교 의원이 지금 윤석열 캠프에 와 있는데 2016년 6월에 윤석열 후보가 뭐 국민의힘 후보가 될 줄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한주 씨는 2004년에 근데 이한주 씨 보좌관은 뭐 최근까지도 같이 뭐 사업체도 뭐 하고 뭐 했다고 그러더만요. 최초 보니까. 보도될 때는 그랬잖아요. 2004년 열리는 알겠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대장동으로 넘어가니까 그냥 바로 갑시다. 대장동. 네. 좀 수사 이야기로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어제 이제 청균호 소장에서도 박주민 변호사가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검찰 수사를 보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있잖아요. 네. 그냥 이 정영학 녹취록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것만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지금 보도만 놓고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수사를 크게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료 19개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이거 뭐 양심 선언도 아니고요. 소송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본인한테는 유리하고 어떤 수사의 어떤 틀이라든지 길을 전환시킬 수 있는 거기에 지금 말려가지고 좀 엉뚱한 쪽으로 더 빨리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더 눈에 띄는 부분은 저는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김만배의 473억입니다. 아니면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의 50억. 이거는 지금 완전 눈에 띄는 거예요. 빨리 해야 돼요. 아니면 박영수의 딸 그런 부분들은 완전 눈에 띄는 거를 배제하고 녹취록에 나온 돈 그걸 지금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 구속해가지고 글로 가버리면 수사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바뀔 가능성이 혹시 있다. 뭐 동시 진행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동시 진행해야죠. 그리고 저는 김만배 왜 구속 아직 안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김만배 휴대폰부터 빨리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김만배 휴대폰 아직 압수수색 안 한 걸로 제가 벌써 버렸겠죠. 그렇죠. 진즉 버렸겠지만 이거 노력조차 안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봐도 그 박 변호사님 불만도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 되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수익을 분배하는 거를 이제 뭐랄까 이 틀을 만드는 작업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게 설계하는 거 그게 이제 유동규와의 관계 그런 게 이제 하나의 틀이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 틀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게 어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시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니까 아마 여당 사이드에도 뭔가 보험성 뭘 했을 수 있고 또 이게 들통이 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법 쪽에도 분명히 뭐 고위 법관들 막 온갖 사람들 로비하고 박영수 특검이 이제 아마 몸통이었던 걸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이는데 요렇게 그 틀을 만드는 작업 하나 그다음에 틀을 만든 거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로비들이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틀을 만드는 작업 쪽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보도 나오는 걸 보면.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나요? 정영학 녹취록을 지금 따라가는 이유는 어차피 그러니까 사건의 그 종착점은 돈의 흐름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가장 급선무는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돈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그 녹취록이어서 그걸 지금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뭐 그게 뭐 수사를 하는 걸 해서 뭐 비판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도 일부 맞는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혹시나 제일 먼저 구속하라면 저는 김만배를 구속하고 시작할 거거든요. 저도 그거는 진짜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설계자예요, 사실은. 김만배를 소환한 건 또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었잖아요. 근데 용산경찰서 한번 갔다 온 거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혹시 그거는 김만배 씨에 대한 그 조사도 혹시 경찰에서 다른 트랙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유동규 구속할 만한 사유만큼 김만배는 더 많은 구속 사유가 있어 보이는데 저희 법조인들 봤을 때는 김만배는 이렇게 조리조리 빠져나가고 있고 김만배가 결국은 김만배가 핵심이에요. 핵심을 잡아놓고 유동규도 잡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지적하더라고요. 네. 이해가 안 돼요. 왜 김만배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회사 자금을 그러니까 이런 로비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회사 자금을 소명을 못하고 한 2-30억만 갖다 빼도 다 구속 사유죠. 그러니까 아무 로비 뭐 뇌물 이런 거 아무 상관없고 그냥 자기 회사에서 현금으로 뭐 돈다발 정도를 뺀다라고 하면 이거 어디다 썼어 했을 때 바로 즉답 안 나오면 구속해야 돼요. 일단 무조건 횡령으로 간다. 횡령이죠. 무조건. 그게 바로 횡령인데 김만배는 지금 뭐 뺀 돈이 뭐 470억에다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출처를 도저히 알 수 없는 83억인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대신 들어갔다 오면은 뭐 200억을 챙겨주겠다라고 했다는 지금 내용도 나오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속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다만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영학 녹취록을 안 따라가면 또 안 따라간다고 욕먹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정도 되는 지금 수사면 정영학 녹취록을 따라가는 팀은 녹취록을 따라가는 팀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김만배랑 그 돈 따라가는 팀은 돈 따라가는 팀대로 해서 여야 가리지 않고 뭐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 넣어야죠, 솔직히.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정영학이라는 사람을 좀 유심히 봐야 돼요. 모든 걸 100% 믿을 게 아니고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간 전력이 있어요. 정영학하고 남욱하고
같이 했던 거거든요. 남욱은 당시에 구속이 됐고요. 뭐 이거는 뭐 추론이고 추측이기 때문에 혹시 정영학 명예훼손이 될 수도 여지가 있는데 막 그때도 본인만 빠져나오고 나머지가 다 구속되거나 처벌받을 뻔했다면 비슷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맞아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녹취록을 편집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내가 살 방법은 이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이번에도 19개를 왜 19개고 그 자기한테 불리한 걸 냈을까요? 제가 알고 안 냈을 것 있기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녹취 파일을 부분을 드러내는 건 다 검증이 가능한 걸 알고 있어요. 감증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녹음인데 거기서 20분을 드러내면 그건 다 잡혀요. 다만 하나의 어떤 통 파일은 제출을 안 하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애초에 녹음하는 단계에서부터 자기가 유리한 부분만 그렇죠. 또 녹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영학이 낸 그 자료에 너무 기댈 수는 뭐 한 축으로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 유동규든 뭐든 내물성 있는 부분은 거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 정영학이하고 남욱이하고 김만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설계하고 구성하는 과정이 가장 이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네. 거기서 어디로 뇌물을 줬고 어디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찾아내려면 그게 일단은 1차 단서가 녹취록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찾아냈는데 거기는 유동규만 지금 구속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남욱이야 지금 거기 도망가 있으니까 김만배까지 구속했다면 일단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이해를 하죠. 그러면요. 일단 수사의 의문점 하나가 그거다.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정치적 성격도 좀 띄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뭐 들고. 누가 정치적으로 그걸 고려해 주겠습니까? 근데 정치적 김만배를 그러면 구속을 안 시켜야 되는 정치적 이유가 뭔데요? 그 형님들요. 좋은 형님들께서 맡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 그분들이 코가 석자인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됐는데 좋은 형님들이 이렇게 도와주려다가 자기가 지금 걸려들겠는데 모르는 좋은 형님들도 있을 수도 있고 숨어 있는 이 보험성으로 한 거예요. 누가 그 1,500씩 공짜로 줍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 저기 진행자 제가 좋은 형님을 생각하는데 제가 돈 10원에 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갑자기 기분 되게 나빠지네. 근데 저는 박 변호사님 말씀에 10원도 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씩 티나게 고문료 받은 사람들은 또 격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보도 나온 거 보면 근데 저는 유동규를 잡아 넣은 것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그 동아일보인가요? 어디서 단독 쓴 거 보니까 유동규한테 3억 뇌물 나오는 게 이슈가 될까봐 남욱이랑 정영학이 60억씩 또 모아가지고 유래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련자한테 그러니까 김모 씨인가 입막음용 돈으로 120억을 줬고 30억을 더 주기로 했다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저는 유동규 쪽을 열심히 파는 거는 좋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있다고 보고요, 저도. 이 사람 이게 정말인지 그러면 유동규가 문제 생기는 거를 막으려고 120억을 줄 정도면 뭔가 운명 공동체적인 면이 있는 거니까. 아니 두 사람은 운명 공동체의 경제 공동체 이건 게 아니에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거의 전 같은 사람인데요. 세트로 움직였던 사람. 그냥 모든 걸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둘 다 그러니까 유동규까지 제가 말하는 한 명은 회계로 했고 한 명은 법률로 이제 둘이 붙어가지고 나쁜 짓이죠. 알겠습니다. 나쁜 짓이죠. 유동규에 대한 수사는 이 정도로 하는데 그러면 유동규 이상까지 수사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영학이 제시한 길대로 가버리면 유동규는 엉뚱한 애들만 잡아낼 수 있는 거고 정영학 말고 지금 남욱이 와야 되는데 남욱이 올지 안 올지도 의문이기도 하고 아마 정영학하고 남욱은 지금 이해관계가 틀어졌을 것 같아요. 같이 있다가 틀어주고 말고 아니라 태평양에 가로막고 있는데 아니 남욱이 이제 방송은 볼 거 아니에요. 어디서 정영학이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또 이러는구나. 그때도 나를 그렇게 하더만 또 이러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와서 본인한테 유리한 반대로 말하면 정영학한테 불리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조금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또 그냥 줄곧 쭉 있는 사람이 김만배거든요. 중간에 같이 다 가야 됩니다. 김만배 이야기라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만배를 구속을 하면 바로 가야 되는 게 두 갈래죠. 한 473억의 용처. 그렇죠. 이거 하나와 그다음에 좋은 형님들과의 관계. 이렇게 되면 좋은 형님들이 백을 쓰는 게 아니라 좋은 형님들에 대한 수사가 바로 개시가 돼야 된다는 부담감. 이것 때문에 지금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더 큰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게 경찰 입장에서는요. 이 좋은 형님들이 굳이 따지면 대부분 검찰 쪽일 가능성이 꽤 돼요. 권순일 대법관 빼고 다 검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이름 나온 사람들도 다 고위 검찰 출신, 자기를 수사했던 수원지검장 출신 이런 식의 얘기들이니까 저는 경찰이 굳이 이거를 미루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또 검찰도 명운을 걸고 여기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경찰도 그러면 지금 처음에 수사 뭉갰다 뭐 이런 비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걸 뒤집으려면 이것 봐라 뭐 법조계 검찰이 더 썩었지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일부러 뭉개는 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쪽의 흠을 드러내는 근데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그 정영학 유동규는 검찰에서 김만배는 경찰에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건지부터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는요. 예. 만약에 그렇게 나눠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서로 눈치 게임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한쪽이 속도를 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서 다른 얘기 나와 보면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서로 눈치 게임에 들어가고 있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게 그렇게 지금 투트랙으로 갈 성질이냐도 사실은 의아한데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의아한데 근데 김만배가 출석한 곳은 용산 경찰서였으니까. 아 그리고 저는 검찰한테 굉장히 또 비판을 하고 싶은 게 이번에 구속영장에 김만배가 5억 줬다고 지금 적시를 한 거잖아요. 아니 5억 준 사람을 왜 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해요? 증여죄가 되는데.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김만배를 왜 그냥 두고 있는가는 참 이제 두 분이 공통된 얘기고 다시 그럼 돌아가서 유동규 전 본부장 윗선. 네. 그러니까 뭐 윗선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후보한테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뭐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그 뇌물 받았다는 게 최근에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 2021년, 20년 그 무렵에 받은 거고 사업 자체는 벌써 끝났었고 그 무렵에 받은 거라면 또 다시 이제 또 연결고리를 찾아낼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돈 말고 네. 그 수익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인지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인지했다고 해가 뭐 범죄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뭐 배임 문제가 이제 제기가 배임은 저는 지금 배임을 왜 했는지가 의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배임죄는 사실은 배신행위, 그러니까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신행위나 업무를 잘못해가지고 타인의 손해를 끼쳤을 때 자기 소속된 곳에 손해 끼치는 이 범죄는 네. 미국은 없어요. 우리나라면 범죄 중에 하나고요. 미국에는 배임죄가 없어요. 횡령은 있죠. 횡령은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런 그 뇌물 받아서 나쁜 짓 하는 건 당연히 처벌하죠. 네. 근데 이제 그건 다른 걸로 할 수 있는데 배임죄가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데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성남 시민한테 손해를 끼쳤다. 이게 사실은 배임죄 구도인데 네,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과정을 다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또 과정을 봅니다. 통상 2015년, 2013년 그때 사실 이 배임의 의도가 고의가 있었냐고 봤을 때는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손해를 엄청 끼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언론 보도 나온 걸 총 종합을 하면 이재명 후보 쪽으로 돈이 흘러갔다라고 비스무리한 보도도 지금까지는 나오는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럼 일단 그거는 그 정도 보도는 아무 근거 없이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배제하고. 아예 빼버리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과연 유동규 혼자 설계했겠는가? 몰아주기 어떤 수익 설계를 유동규 혼자 했겠냐? 결국은 뒤에 이재명 당시 시장에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박지훈 변호사는 이거에 대해서 이건 범죄가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천하람 변호사는 이거는 지금 박준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부정이나 비리 없이 실수로 손해를 끼친 건 처벌 안 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당시에 선량한 의도로 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게 최선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을 처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내가 속한 조직에 큰 손해를 미쳤더라 하면 그건 당연히 처벌 안 되죠. 그거 처벌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렇게는 뭐 결론 나온 게 결국은 문제는 관건은 딱 하나네요. 돈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맞아요. 그렇게 봅니다. 악한 의도로, 그러니까 고의로 내가 소속된 단체에 해가 될 거라는 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죠. 미필적 고의,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쪽에 해를 끼치고 타인에게 득을 주겠다라는 의도가 있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얘기는 거의 안 됩니다. 거꾸로 아주 그 지극히 상식적인 가설이 성립이 되죠. 만약에 돈을 못 밝혀낸다면 돈 한 푼 안 받고 그러면 굳이 저 집단에게 내가 수익을 몰아줘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핵심은 실제 돈을 받았느냐 아니면 최소한 나중에 수익이 나면 수익을 배분받기로 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검찰 구속영장에도 배임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수익의 뭐 25%인가요? 뭐 그거를 배분받기로 약속하고 이런 식으로 저쪽에게 더 유리하게끔 이걸 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뭐 그 사람의 내심의 의사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약정이 있느냐 아니면 또 지금 중요한 보도들 한 축은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서 이게 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초과이익 환수를 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또 뭐 묵살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또 정황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쪽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유동규 윗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유동규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동규 윗선이라고 할 거면 사실 성남시에 뭐 이재명 지사 빼고는 부시장도 별로 관여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재명 지사만 남는 건데 이재명 지사도 형사처벌이 되려면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동규한테 이재명 지사가 야 이거 봐라. 요새 2014년부터 사실 부동산 오르고 있긴 했거든요. 야 나중에 부동산 많이 오르면 얘네 초과이익 너무 많이 가져가는데 이거 뭐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다른 동네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규정 넣어놨던데 왜 이거 굳이 왜 뺐어?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 나오고 유동규가 저쪽에도 좀 저쪽에 유리하게 좀 해주려고요. 뭐 이런 뭔가 그런 얘기가 나오든지 뭔가 명시적으로 얘기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최소한 이재명 지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정치적인 책임을 빼고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이게 뭔가 타인에게 이익을 주려고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어요. 명확한 인식이 있었어야 된다. 완전히 100%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성립이 안 된다. 그렇죠. 미필적 고의는 있기는 있는데 근데 이 정도라면 아주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나갔어야 더 나아가서 최소한 유동규한테 배임죄가 돼야 그래도 좀 더 넘어갈 수 있거든요. 하나만 더 해보고. 그래서 지금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 그 하는 게 권순일 대법관. 네. 문제를 이제 중간 고리로 걸고 있는 거죠. 진짜 그거는 저는 그 얘기가 제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법관들에 대한 모욕이 돼버려요. 아니 근데 그 시기에 김만배가 그 권순일 대법관 만나서 그럼 다른 얘기 뭘 했겠어요? 같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머지 근데 말이 안 되죠. 나머지 무죄준 대법관들 뭐가 됩니까? 아니 그거는. 전원 합의체 넘어간 다음 날 무죄준 다음 날 간 게 그 우연입니까 이게? 김만배는 지금 이재명 지사랑 뭐 친구입니까? 아니 김만배가 이재명 지사가 잘 안 되면. 자기가 뭔가 손해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벌써 그때는 대장동 끝났는데 그 지금 아직 뭐 계속 뭐 분양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어서 잘 안 되면 유동규도 또 뒷배가 안 되고 뭐 이렇게 결과를 보고 그냥 다 끼워 맞추는 것 같아요. 그냥 권순이가 무죄 의견을 냈으니까 만난 날짜가 말이 안 이거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관계는 알 수가 없지만 마지막에 또 그러니까 뜨거워지는. 아니 그 사람들 관계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거를 무죄가 됐다고 해가 그걸 연결시키는 거는 오바 중에 오바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소부에서 의논이 계속 논쟁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김만배랑 이재명 지사랑 개인적으로 서로 얼마나 아끼는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 한번 그럼 제가 이렇게 이것도 역시 상식적인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겠는데 그 시점이 사법농단 사건이 법원을 한번 확 휘몰아친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하면 이제 판결 거래. 그러면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판결 거래가 이루어졌고 거강꾼이 김만배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네네. 근데 그게 사법농단 사건이 그렇게 휘몰아친 다음에 근데 판결 거래를 하는데 버젓이 출입증까지 끊고 방문처까지 그렇게 기록하면서 그렇게 대놓고 합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러면 그거 대법관 하자마자 나와가지고 이거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대놓고 돈 받아 먹는데 이 권순일 대법관은 제가 봤을 때 조심하는 그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거는 그날 만난 것만 있으면 솔직히 뭐 진짜 만났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 대법관 이발 쏘아가지고 머리 잘랐는지 뭐 모르죠. 근데 권순일 대법관이 나오자마자 변호사법 위반해가면서 그 등록 안 하고 자문료 받으면 그 바로 변호사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것까지 다 같이 있으니까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점검이 돼야 되는 게 김만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법조계 인맥이 없어갖고 권순일 대법관을 자력으로 어떻게 영입할 여지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 그건 아주 확실한 정황이 되는데 아니에요. 전직 검찰총장부터 다 영입을 할 정도로 법조계 마당발인데 그러면 그것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뒷작용에 의해서 거강꾼 노릇을 한 거다라고 바로 직결질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이재명 지사가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이건 알 수 없죠. 그 소설의 영역이고. 이발소에 가든 그때 대법관 만나면 그건 뭐 모르겠어요. 왜 그리고 김만배가 돌아다니던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냥 이 사건에서 누가 보더라도 1심에서 그 무죄가 됐던 사람 2심이 유죄되겠다가 대법원이 무죄가 됐어요. 정말 논란이 될 만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7대5로 끝났습니다. 그중에 7 중에 한 명이 권순일이었고요. 이쪽 논리는 그거예요. 이 순서대로 봤을 때는 5대5일 때 이 사람이 6을 무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정적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뇌물 처먹고 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논리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5명은 뭐가 될 거며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그럼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 따르니까 7대5가 되는데 대법원장이 그냥 유죄하면 6대6 되면 기각입니다.
그래 되면 되는 거죠. 대법원장이 뭐하러 그걸 따따합니까? 6대6 돼서 기각이면 유죄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 이 사건의 무죄 유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죠. 왜 권순일이 이쪽 논리라면요. 아니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무죄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아니야. 제 말씀은 뭘 받아먹었기 때문에 지금 박준 변호사 얘기는 무죄로 되는데 7대5가 나온 게 결정적이었는데 7대5라고 하는 숫자로 무죄가 확정이 되는데 캐스팅 보트를 줬던 건 권순일이 아니라 대법원장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캐스팅 보트냐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모든 걸 어거지로 나쁜 걸 다 가정해놓고 다 연결시킨다는 그러니까 좀 논리적이진 않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날짜가 말이 안 되고요. 모든 게 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해요. 그리고 아무리 김만배라고 해도요. 모든 대법관이랑 다 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대법관실에 못 가요. 어지간한 사람은 대법관실에 누가 갑니까? 근데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 몇이 되는 건 결과론이고. 갔다는 거 해가 그게 이재명 지사 무죄를 받겠는데 무죄 되는 게 이상합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법률적 봤을 때는 무죄 되는 수 있잖아요, 당연히. 좀 이상하긴 이상하죠.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이 예전에는 선거법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비슷한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한 적도 있었어요. 잠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쉽게 하면 이게 만약에 법률적 문제가 되면 사후수뢰죄죠. 사후수뢰죄. 그러니까 이런 받아먹고 뒤늦게 받아먹는. 그러니까 해놓고 나중에 뒤에 이제 대가를 맞습니다. 뒤에 가서 한다. 그러면 그거죠. 뇌물을 약속만 했어도 사실 뇌물죄가 되긴 되니까. 그러니까 사후수뢰라고 한다면 뭐한 게 지금 대법관은 변호사 기업도 못 한다며요. 3년 동안. 그잖아요. 네. 이제 자문 이런 것도 못 한다는데 이게 법률 저촉 아니냐라는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급하게 사후 뇌물을 챙겨야 됐을까라고 하는 또 문제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럴 수 있죠. 이런 이게 이슈가 될지 몰랐을 수도 있는 정쟁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드러날 줄 몰랐다. 이렇게 터지니까 터지는 거지. 일반 기업에서 한 2억씩 받는 거 그거 솔직히 잘 안 드러나죠. 정쟁으로 가는 거는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언론도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특히 권순일 대법관. 지금 1,500 먹은 거는 나오긴 하니까. 무시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좋아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납득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 판결 자체를 모든 걸 무효화시키는 거거든. 돈 때문에 판결했다고 지금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권순일, 이재명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떠나서 저는 여기에 참 검찰총장, 법무차관 별별 사람이 다 등장하는 것은 이건 끝까지 털어야 된다.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털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사건의 본질은 한 축이 있겠죠. 유동규나 그 축이 있겠지만 더 큰 축은요. 법조 게이트 같아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법조 게이트는 제가 법조 게이트라고 해가 보험이에요. 보험. 왜냐하면 그 보험을 왜 드냐고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보험을 드는 그러니까 건데 왜 드냐고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 주된 것도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나오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나쁜 짓을 이미 했고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보험을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끝까지 파야 된다. 이거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많은 촌철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하나가 지금 댓글로 계속 올라오고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장제원 의원 아들이 있잖아요. 장영준 씨. 네.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받아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든 말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지금 4일인가 5일인가 묵히고 있다면서요. 이게 이례적인 현상입니까? 어떤 겁니까? 근데 일반적인 사건에서 아주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 정도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는 되게 이례적이죠. 빨리빨리 해야죠. 아니 이게 이렇게 숙고가 필요한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장제원 아들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아니면 CCTV도 있고 블랙박스인가요? 아무튼 동영상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왜 영장을 안 치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 웃으세요, 박준 변호사? 그냥요. 그 웃음의 의미를 말로 한번 풀어봐 주세요. 방송에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국민들 참 기분 나쁘게 하네요. 진짜 기분 나쁘게 하죠 이거. 네. 눈치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각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붙잡고 있기는 어렵거든 사실은. 기각하고 싶은데 또 기각하기도 뭐하고.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경찰에서도 서초경찰서인데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따 받아라. 검찰아 받아라. 검찰은 이걸 들고. 근데 이게 초범 처음 발생한 일이라면 좌고우면하는 걸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좌고우면할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애매합니다. 이게 그 사실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일반인이고 이게 이슈가 안 됐다 그랬을 때 구속영장을 할지 안 할지도 뭐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특히 집행유예 기간이고 그리고 아니 이 정도로 이슈가 됐으면. 아니 저는 검찰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발부 여부는 법원에 넘기더라도 그러니까 아니 검찰도 법원에 애답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쯤 되면 장제원 의원이 검찰에 대해서 뭔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참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뭐 또 원래 눈치 보기의 기본 요건은 티 안 나게 하는 건데. 그렇죠. 국민들이 이건 너무 티가 나잖아요. 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장제원의 아들이니까 봐주는 거 아니냐.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눈치 보기가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또 그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어요. 이건 이례적이다. 예, 알겠습니다. 뭐 조만간 뭐 결론이 나겠죠.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사법논단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두 분 못다한 말씀 있는 거 없죠? 김건희 곧 인재 소환. 왜 저렇게 자꾸 저러는 거예요? 그건 할 많죠. 할 말이야 많은데. 영장이 발부만 되면 저 사람이. 알겠어요. 한번 봅시다. 윤미향 의원도 빨리 좀 저는 어디 좀 국회의원직 좀 내려놨으면 진짜 그 얘기 잠깐 할까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전 잘했다는 절대 아니고요. 모든 법인카드 내역을 다 조회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걸릴 가능성은 또 있다. 아니, 그렇다고 잘했다는 절대 아닙니다. 아까 하태경 의원하고 인터뷰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반반인 것 같은데요. 갈라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갈비집에서 그런 거는 회식했을 수도 있죠. 아니 활동가들도 회식할 수 있죠. 그럼요. 그렇죠. 근데 발 마사지 숍 같은 거는 조금 그렇죠. 뭐 활동가들이 열심히 발로 뛰면 뭐 발 마사지 받으러 갔나 보다 할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그런 푸시업 뭐 이런 거 이거는 솔직히 좀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거기다가 뭐 소득세 납부는 진짜 제일 말이 안 되는 부분이 거죠. 있는데.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단체 계좌에서 개인 계좌 넣는 그러니까 뭐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이라고 적었다라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고 뭐하다고 하니까 적은 거 아니겠어요 통장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그 액면만 보고 혹시 있을 그래서 보도를 보면 있는 거 정말 나쁜 사람인 것처럼 지금 보도가 너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이 단체라든지 아니면 법인의 작은 법인 사업체도 비슷하거든요. 법인 카드 한번 내역 끊어 보면 유사하게 이렇게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뭐 그렇다가 이거 뭐 잘했고 이게 뭐 납득이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하여튼 보도는 상당히 나쁜 사람으로 지금 보도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냥 잘못한 것만큼 조사받고 있으니까 뭐 재판 받고 있으니까. 이거는 저기 볼 때는 뭐 저기 요가 강사비라든지 뭐 푸시업 뭐 이런 거 솔직히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사용처 납득이 안 되는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죠. 일단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윤미향 의원이 한 변명 중에 이거는 우리가 새겨 들을 필요 있어요. 검찰의 공소장에 불과하다. 이게 그렇죠. 뭐 단정하면 안 된다. 단정하면 안 된다. 그냥 그거는 의심 사항일 뿐이죠. 예, 그거는 맞는 말이고.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중소기업에서 그냥 법인카드를 허튼 데 쓴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성격이 전혀 다르죠. 이거 또 이 뭐랄까요? 이 단체 활동으로 본인이 국회의원까지 됐고 그럼 저는 아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얘기 했나요? 공감하고요. 뭐 처벌 이해할 수 잘못됐으면 처벌돼야 되고. 몇 년 전 얘기인데 저기 이제 그 사회 봉사 활동을 하는 어떤 제가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부 이런 걸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뭐 회식을 했네 뭐 했네 가지고 그때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킨 적이 뭐 하나 있었어요. 예. 이제 뭐 실명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준해서 본다면 만에 하나라도 그런 소지가 있다면 이건 비판받아 마땅하죠. 비판돼야 되죠. 그죠? 비판돼야 되는데. 근데 다만 옥석은 좀 가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렇죠? 지금 두 가지로 얘기를 재판하고 있으니까 보면 돼요. 재판 결과를 보면 되는 거고 미리 예단을 해가지고 뭐 악마인 것처럼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국회의원 사퇴를 한다. 곽상도 의원이나 뭐 윤희숙 의원이나 좀 뭐 국회의원을 너무 쉽게 사퇴시키는 것도 문제일 수 있죠. 국회의원을 뽑아준 사람들의 의사도 있고 다 뭐 권한이자 책임인 건 있는데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 지금 심지어 구속을 이렇게 장기간 되고 있는데도 의원직 안 내려놓고 세비도 그냥 받아가고 세비도 다 받아가고 있고 보좌진들도 아마 뭐 먹고 놀면서 돈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도 솔직히 말해서 윤미향 의원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뭐 의정 활동 제대로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당연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뭐 저도 진영을 벗어나야 되지만 솔직히 이상직 윤미향 같은 사람들이 사퇴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다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방금 얘기하셨던 것 중에 뭐 사회단체나 뭐 NGO 같은 데서 회식비 많이 썼다 이런 걸로 비판받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우리 국민들도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으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사회활동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또 뭐 회식할 때는 하고 얼마나 힘든데요. 그럼요. 그 필요 경비를 써야 되는 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낸 기부금이 100% 예를 들면 내가 돕고자 하는 대상한테 직접 가기를 원한다면 직접 줘야 돼요. 근데 그걸 중간에서 그렇죠. 전달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의 노고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제가 저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경비 인정해 그게 그건 경비가 어디로 썼던 게 기재가 됐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은 거고 그걸 꿀꺽했다면 이제 횡령이나 문제가 큰 거죠. 그런 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이 모든 게 조금이라도 1도 저게 밥 먹을 때 썼다 그러면 그게 뭐 횡령이나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는 우리 그 구조로하고 좀 다르다. 맞아. 얘기를 갈비 먹을 수도 있어요. 옥석을 가리자. 네. 아무튼 근데 지금 뭐 이게 모두 옥이다, 모두 석이다 이렇게 그렇게 단정은 하지 말자. 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법농단 마무리하고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